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논술의 권구현입니다. 우리 KG에 대한 교육학논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교육학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학논술의 교육학 영역, 그 내용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학논술, 이걸 전개하고 사고하고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 우리 태도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상은 1년 동안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얘기를 제가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뭐 교육학논술에 대한 학습 전략 해가지고 쭉 나온 자료를 아마 여러분들 파일로 옆에 아마 띄울 거예요. 자, 보시면 교육학에서 우리가 교육학 논술로 나오는데 이게 20% 배점이에요. 그리고 전공이 80% 배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대8. 그러면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공 이 80% 영역 안에는 뭐가 있냐면 15% 정도 교육학과 연관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육론 또는 전공에 있는 교수 학습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 같은 경우는 교육학 이론이 전공에서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뭐 체육 같은 거, 뭐 과학 같은 거, 우리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탐구 그다음에 예체능 파트는 이게 전공에 대한 얘기 안에 교육학과 연관한 개념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학 20%다? 그런데 사실상은 15% 내외 정도, 어느 건 최대 한 25%까지 교육론 또는 교육심리학 뭐 이런 얘기가 전공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시면 2대8로 20% 교육학논술이 굉장히 적은 영역이지만 이게 전공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넘기면 이제 교육학논술 올해 이제 대비를 해서 새로운 어떤 이슈를 좀 우리가 이미지를 좀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사격, 그 다음에 양궁이죠. 이게 이 둘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관역이죠. 관역, 골. 거기를 딱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이 교육학습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요 4번처럼 말이죠. 정중앙을 꿰뚫어야 돼요. 출제진이 출제할 파트. 그 내가 출제할 파트 영역 이론에 적절하게 내가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폭넓게 그냥 무조건 다 암기하는 사람들. 또는 방향성 없이 여기저기 뭐예요? 이 초점이 흐트러져 가지고 결국은 시험 때 무용지물인 학습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원 강의를 듣든 교재를 보든 여러분들이 자기 학습을 하든 말이죠.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전에 이 설명회 하기 전에 질문지를 받아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육학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꼭 알고 넘어갈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허 선생님이 얘기했고 또 박 선생님은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초점. 자, 보세요. 우리가 교육학논술이다 그러면 출제 비중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 여러분들 보시고 1, 2월 달에 교육학논술 수강해야 돼요. 만약에 학원 강의를 듣는다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가 무엇이 나왔는가? 그래서 연도별로 쭉 확인해야 돼요. 쭉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 그래서 딱 보시면 이 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잘 보시면 교육 철학이 맨 왼쪽이에요. 근데 교육 철학은 10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기간이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시험이 딱 10번 있었어요. 2014학년도, 2014 상반기 시험, 그 다음에 2015 상반기, 그 다음에 2016, 17, 18, 19, 20, 21. 그래서 딱 10번 출제했는데 10번 중에 한 번 나왔어요. 2015학년도에 교육철학은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확률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파트는 10번 시험 중에 9번 출제됐습니다. 그럼 90%예요. 그 다음에 평가 파트는 10번 시험 중에 7번 나왔어요. 7번.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도 이 교육과정과 평가를 옛날 교육학 하신 분들은 같이 배웠어요. 교육과정 및 평가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역은 이론이 얘 둘을 합쳐도 교육행정 파트의 분량을 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 행정 파트는 10번 시험 중에 10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죠. 100%.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세 파트. 거의 매일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파트는 지금 10번 시험 중에 5번 나왔어요. 근데 한 번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2개 이론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론 개수로 보면은 거의 교육 과정만큼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 학습 이론, 요거는 명료하게 교수 학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출제된 이론은 많지 않아요. 협동학습이라든가 뭐 정착 수업이라든가 뭐 ADDI 모형 이렇게 해서 교수 설계 모형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오지만 나머지는 교수 학습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따지면 거의 이 비중은 이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래서 교육학 영역을 옛날에 12개 뭐 영역으로 했어요. 뭐 연구 통계까지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서양 교육사, 동양 교육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8개 영역이에요. 자, 철학, 과정, 평가, 행정, 그 다음에 심리학, 교수학습, 그 다음에 사회학은 2015 상반기 시험까지 나오고 5년 동안 지금 출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상담은 2014 상반기 출제돼 거의 6년째 출제가 없었어요. 자, 이 8개 영역이거든요. 8개 영역 중에서 5개 영역이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5개 영역. 이거는 거의 달달달달달달 우리가 학습해야 돼요. 학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일단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자, 뭐냐? 자, 지금 이제 화살 우리가 총알을 마련해야죠. 야, 이 총알이 있어야지 관역표에 딱 겨냥해가지고 정중앙을 뚫을 거 아닙니까? 역시 화살도 고든 화살 그리고 가장 에센스한 거, 우리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마련해야겠죠. 응? 총알이 제대로 안 나가고 화살이 제대로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육학 학습의 적정화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의미하는 less is more.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그 많은 이 편찬자들, 우리가 연구 개발자들은 이 단어를 교육과정 개발문서 두 번째, 총론 말고요. 개발문서에 있어요. 개발문서. 그 개발문서에 less is more. 가장 적게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든 뭐든 사탐이든 과탐이든 예체능이든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적정한 수준의 양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다. 교육학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철학,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 동양교육사 이 철학으로 다 묶이는 거예요. 철학도 몇 개 이론 안 됩니다. 그 필수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딱 연관돼 있어요.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리를 알면은 학습 양을 적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을 갖다 적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 책 순서대로 다 공부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들의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육학책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논문을 봐요. 지금 뭐냐면 교육과정 개발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개발문서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출제진 교수님들 보통 한 번 출제 들어가면 1년 딱 출제하지 않고 2, 3년 출제를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 논문들을 다 보는 거예요. 보고 저는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석박사에서 보면 심리학하고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물론 교육학 공부 안 하시고도 이 교육학 강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과목이 중간 학문이 아니라 뭐 사회학이라든가 이쪽 파트 공부하시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정확하게 양과 질에 대한 거예요. 교육심리학은 굉장히 양적 연구 파트거든요. 이게 심리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통계치. 그리고 이 철학은 굉장히 질적 연구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두 개를 저는 다 전공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의 어떤 양이 적절한지를 알게 돼요. 이게 또 학회에서 여러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교육학 개념 지도를 먼저 알고 자 보시면 교육 철학하고 사회학은 맨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교육 과정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교육의 목표가 뭐고 과정의 목표가 뭐고 내용 선정과 조직 그다음에 교수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배경을 만들어내는 게 뭐야? 바로 교육 행정이에요. 행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학생의 심리, 학생의 적정한 수준의 어떤 심리 이해 발달 단계를 파악하는 게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핵심 학문, 자 교육과정 평가가 이 안에 줄기에 있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있죠, 심리 있죠, 행정 있죠. 5개가 줄거리예요. 이게 이 서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별이, 맵, 어떤 핵심을 꿰뚫는 거예요. 이걸 별이라고 그래요. 우리 순우리 말로 별이를.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코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고등어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 밥상에서 잘 맛있게 먹는 고등어 같은 경우 이거 하나 잡으려면 한 번 잡으려면 수백 톤을 잡아야 돼요. 수천 톤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물 길이만 최소 1km예요. 이렇게 근데 그물코가 되게 많죠. 어마어마하지. 이거 아마 수십만 수백만 개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그물코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별이줄이라고 있어요. 별이줄. 요게. 별이줄. 그다음에 요게 최후로 이 배에서 끌어당기는 그 하나의 기둥줄. 이걸 뭐라 그래요?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은 별이를 당겨야 돼요. 핵심 개념을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당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만년 공부할 게 아닌데 1년 딱 공부할 1년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12월 말이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가면은 그러면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순수하게 공부한다. 지금 딱 얼마 남은 거예요? 11개월. 만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 12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이 그물코를 다 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 던지신 분이 어떤 거냐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과 이해가 해야 할 부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선생님이 이걸 질문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암기가 주가 아니라 이해가 주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별이를 당기려면 교육학 맵 사례 중에 하나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에 떠올리세요. 계열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계열성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사실상은 교육 과정에 있어요. 교육 과정에서 설계 파트가 있어요. 자, 교육 과정 파트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핵심적인 거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이 과정은 철학에서 옵니다. 교육 철학에서 말이죠. 보통 과정이 와요. 과정. 가령 예를 들면 철학에서 진보주의다. 그러면 이 진보주의랑 연관된 게 여기서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실존주의가 있다. 그러면 실존주의는 뭐예요? 바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본질주의다. 그러면 본질주의는 뭐야? 아, 교과 중심. 그다음에 이게 학문 중심에도 영향을 줬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4대 교육 과정 사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교육 철학에서 현대 교육 철학을 그래요. 이거 말고 이제 항존주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필수 지식이잖아요. 교육 과정이나 철학으로 보면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철학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이념, 관념이 있을 때 어떻게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내용을 선정하고 어떻게 방법을 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이게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 그러니까 이게 필수 지식이에요. 이건 암기돼야 되고 이해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육 과정을 짤 때 이런 네 가지 우리가 교육 과정 대표적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럴 때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그러면 진보주의 관점에서 설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타일러란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만든 게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예요. 이게 지금 3번 나왔어요.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 있죠? 그냥 교육 설계라고 제가 단순화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게 지금 2017에도 나왔었어요. 2019에도 나왔었고 2015에 사실상은 이게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설계에 보면은 목표를 진수를 어떻게 되냐 그러면 행동 목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내용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 선정 원리 2019에 나왔었어요. 이 초등에서는 교직 논술에서는 목표가 나왔고 이 초등 교직 논술하고 중등 교육학 논술은 다른 시험이에요. 교직 논술은 되게 교육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교육학 지식이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직 논술 어떤 분이 교직 논술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데 교직 논술은 초등 유치원 거예요. 그거는 시사적인 것도 나오고 그냥 대충 교육학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풀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중등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 논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내용 선정 그다음에 조직 원리 요건 2017에 나왔었어요. 요게 그다음에 뭐 방법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교육 과정의 설계, 구성, 원리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계열성이라는 건 조직 원리 중에 계열성, 통합성, 계속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에 계열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통합성은 나왔는데 2017에 통합성은 나왔는데 이건 안 나왔어요. 요게 있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 종자 개념이에요. 종자 개념.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 당기는 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계열성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관련 조직이다. 또는 순서를 보통 합니다. 순서.
뭘 먼저 가르치고 뭘 나중에 가르칠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서열이라고 그래요. 왜? 앞에 먼저 가르치는 거 그러면 1등, 2등, 3등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배열이라고 하거나 또는 서열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 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과 연관한 게 교육 심리에서는 발달 단계, 위계적 발달 단계죠. 처음에 감각운동 단계에서 전주작 단계로 이거 위계적인 거예요. 이건 일종의 발달 순서죠. 순서. 그 다음에 변별, 연합, 도식. 우리가 스키마, 도식을 형성한다? 도식을 형성하면 어떻게? 기존의 도식이 하나가 선행돼 있고 그 다음에 후행된 거랑 경쟁한단 말이에요. 인지적 불일치로 경쟁한다. 그래서 동화나 조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정보 처리 이론 들어가면 이제 사실상은 유의미 보완하는 게 이게 계열화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법 쪽에 들어가면 유의미 학습 이론, 간의 목표별 수업 이론 이런 거 이 내용들이 다 이 계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계열성이라는 개념 하나가 교육 과정의 설계 파트에서 조직 원리의 하나지만 사실상은 전체로 보니 계열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서로 달라요. 이것들이 계열성을 다루고 있는 거 서로 다르거든요. 순서가 서로 달라요. 이게. 그래서 가령 이쪽에 어떤 사람들 얘기는 가령 이걸 이제 방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방법적으로 교수 학습론으로 들어가면은 오스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유의미 학습 원리 또는 설명지 수업 원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의 선행조직자를 두고 계속 확대해 나가요. 이게. 계속 구체적인 걸로. 추상적인 거에서 가장 일반적인 개념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연역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명, 이해 방식이야. 이해, 유의미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말고 가령 브루너 같은 사람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얘기한다. 지식 구조는 얘랑 같은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끄트머리에 얘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실제적인 복잡한 과제들을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용되는 일반적 원리, 즉 추상적이고 일반적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귀납이라고 하죠. 이거는 연역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해를 위한 학습은 사실상은 연역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의 발견이라는 것, 탐구 발견을 위한 거는 귀납식으로 운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 설계에도 그렇고 방법에도 똑같이 순서가 그러면 단순한 것부터 구체적인 걸로 점진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걸 줘가지고 학생이 스스로가 탐구를 통해서 하나의 일반적 추상적 원리를 발견할 것이냐 이게 순서, 이게 계열성이에요. 전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열성에 따라서 이 이론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만 알면은 쉬워요. 쉽다고요. 의외로 쉬워. 그래서 이런 것과 또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랑 의미가 그러면 다를까? 같은 거예요. 단지 얘는 학생의 능동적 발견을 통해서 얻어내는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핵심적인 지식의 구조. 얘를 여기서는 이제 지식의 구조라고 그러겠지. 누가? 브루너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 오스벨이 이걸 뭐라 그래? 선행 조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거 말고 또 라이겔러스의 정교학 교수 설계론에 따르면 라이겔러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정수라고 불러. 정수. 이피탐이라고. 정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 되게 많아요. 교육학 이론에. 그런데 그 이론 안에 들어가서 유의미 학습이다, 목표 수업이다, 정교학 교수 이론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계열화되어 있는데 이 순서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순서를 서로 자기들이 바꿔가면서 개념을 달리 썼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개념은 가령 선형조직자다 또는 이 지식구조다. 같은 의미거든. 이들에 따른다면. 단지 방법이 다른 게 브루너 같은 경우 학생이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거고 이 사람은 왜 하냐면 일반적인 거에서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은 능동적으로 발견하게 하려고 이 사람은 뭐야? 전체적인 안목을 주기 위해서 거시적 개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알맹이 요거는 같은 거야. 의미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교육학을 갖다가 만약 교육 방법론만 아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근데 이걸 심리학이라든가 철학과 같이 과정과 공부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라는 거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암기가 필요한 거는 이런 거를 암기해야 돼요. 근데 암기하고 이걸 암기하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한 다음에 이해해야 되죠. 이게 그런 개념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 지식구조가 하나씩 있어요. 최소한. 근데 그걸 갖다가 몇 개씩 내가 선점해서 가르칠 것이냐, 배울 것이냐. 이게 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맵사례처럼 말이죠. 계열성처럼 아주 단순하면서 추상적인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교육 환경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가령 뭐 타일러가 뭐 행동 목표겠다. 면 행동 목표, 행동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행동주의의 행동과 진보주의에서 행동과 활동 이런 것과 연관해서 보면은 쉽게 교육 과정이든 평가든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 시켜야지 사실상은 뭐 교육 철학 딱 펼쳤더니 뭐 철학 이론 뭐 그냥 쭉 있고 학자 이름 나오고 위대한 철학자들 나오고 뭐 동양 교육사, 서양 교육사 이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교육학론술 시험은 실제 학교 현장에 써먹을 만한 지식만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학교 문화 나왔다. 아니면 뭐 가령 뭐 정착 수업 나왔다. 학교에서 써먹을 만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지엽적이다라고 해요. 본인이 배울 때 지엽적이었지.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 실제 써먹는 지식이거든. 그래서 누구나가 써먹는 지식,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즉 대학 교직 과정에서 배울 만한 것들, 또는 내가 혼자라도 배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위주로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위계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줘요. 어떤 거냐? 제가 1, 2월 달에 학습 들어갈 때 파트마다 이게 있어요. 파트마다. 그래서 별표를 5개에서 최하 2개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2개는 보통 보지 말라고도 해요. 많이. 제가 3개부터는 보라 그래요. 3개부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계열성은 쉽게 말하면 순서예요. 순서. 순서라고 해요. 순서. 근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도.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를 먼저 1차적으로 할 거, 2차적으로 할 거 우리가 정해야죠. 이걸 뭐라 그래? 이 순서를 뭐라 그래? 이걸 위계성이라고 그래요. 위계성. 우리가 매슬로 욕구 위계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뭘 채워줘야 되냐? 생리적인 거.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 보면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 부동산은 어디예요? 안전에 대한 거라고. 거주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먹고 사는 문제, 거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1단계부터 뭔가 알아야 될 거, 2단계 알아야 될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알아요. 자, 이 철학에서는 우리가 뭐 배워야 될 게 꼭 진짜 이 사전에 1월 학습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될 게 이성주의, 플라톤의 이성주의. 예?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자유교육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루소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최소한 먼저 알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뭐 본질주의라든가 진보주의라든가 항존주의라든가 실존주의, 이건 필히 알고 들어야 돼요. 철학에서는 이게.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알면 좋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여태 2014년도부터 강의하면서 EBS에서 3년 동안 강의하면서 EBS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즉 뭐냐면 이 표만 보면 끝났어. 즉 뭐냐면 보세요. 이게 작년 거 제가 하나도 안 고쳤어요. 고친 거라고는 글자 수만 줄인 거야. 자, 보세요. 지금 2021학년도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정책 결정 모형, 즉 의사 결정 모형이 나왔어요. 점증 모형부터 뭐 거기 보면은 최적화 모형, 합리성 뭐 이게 나왔죠. 이게 2021학년도 맞아 문제를 장악했거든. 자, 이거 별표 제가 4개 줬어요. 이거 중요하다.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줬어요. 이게 그림이 좀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에다 저걸 좀 올려 놓을게요. 요거를 올라갔나 모르겠지만 안 올라갔나? 이게 아래에 좀 가려져 있군요. 이게 아래에 가려져 있어요. 이게 약간 그림이 깨졌어. 깨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가 한번 올려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안 올라가는구나. 이게 편집이 안 되네요. 편집이 안 돼. 근데 아마 아래 보이시죠? 작게 해서 정책 결정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별표 4개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 가령 보세요. 학교 문화 기출됐어요. 2020학년도에. 요거 제가 별표 4개 줬어요. 이게 2020학년도 출제되는 거예요. 이게 이 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학원 강사가 보통 뭐 경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 속이면 안 돼요. 자, 제가 2020학년, 20년도 올해, 그 다음에 2019, 18년도 여러분들 수업 자료가 있어요. 수업 자료는 제 수강생들 다 알아요. 이 자료 1, 2월 달에도 주고 3, 4월에 주고 7, 8월에도 줘요. 제가 분명히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요. 분명히 제가. 왜냐하면 다 보세요. 여기만 이것만 공부하고 제가 그 해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로 5-6번씩 이상 학습시켜요. 반복 학습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 땅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공부 안 하게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4개, 5개. 이게 지금 나올 게 안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요 표를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게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 과학적 관리론, 특히 이런 것들. 이게 행정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통토도 아직 안 나왔어요. 학교 문안 나왔고, 이거 같이 가르치거든요, 제가요. 그 다음에 동기이론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들어와야죠. 이거 암기보단 이해.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조직 동기론에서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건 나중에 목표 관리 이론 쪽이랑 또 연관되거든요. 정책 경영 관리 이론 쪽에 또 맨 밑에 MBO라는 것과 연관돼요. 그래서 교육학이론 서로 통합니다. 통해요.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적정한 수준으로. 그 대신 이해 수준은 높게 가져가는 게 이게 권고형 교육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도표 이걸 위계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에 따라서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 이상은 반드시 학습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게 이 안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출제를 분석할 때 여러분 기출 이론 쭉 봐요. 그러면 2014년도에 지도성 나왔죠. 그 다음에 2019에도 지도성, 변형 적절성 나왔고 이걸 쭉 정리해요. 연도별로. 그러면 근접성. 야, 그 이론 옆에 뭐가 나올 거냐? 변형 적절성 나올 거다. 이건 나왔잖아요. 이게 상황 적절성 나왔으니까 변형 적절성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9에 그걸 건졌죠. 열매를 건지죠. 그 다음에 장학이 나온다. 그러면 동료 장학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 자기 장학 나왔다. 그러면 동료 장학은 반드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작년에 만들어준 자료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육정책 결정 모형 나온다. 의사결정 모형. 이거 반드시 나온다. 나왔잖아요. 자, 이 이론 많습니까?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적정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확산성. 야, 근접성. 그 이론이 기획이라는 게 2017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획 옆에 의사결정 모형, 정책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부여잡은 거야. 3년 동안. 그러니까 나온 거야. 나중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접성. 그 출제됐던 이론에 바로 근접해 있는 거.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요한 것들. 이 2개 꼭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걸 위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학습하는 거죠. 이거는 교육 과정으로 보시면 알겠죠. 앞에 저 교육 행정이었죠. 교육 행정. 교육 과정으로 보시면 자 여기도 보면 결정 수준, 진행 수준, 그 다음에 잠재 교과정, 연교과정 이건 교육 과정 개념이에요. 보통 개념이라고 그래. 이걸 교육 과정 유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층위 개념이에요 원래. 표밀 교과정 안에 이제 뭐 경험 중심, 뭐 교과 중심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정 구성 원리, 함적 교과정 설계, 옆방 설계 쭉 있는데 여기서 이 교육 과정의 내용 조직 말고 운영에 대한 것들 여기도 또 밑에 또 깔려 있는데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요 운영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제가 따로 사실상은 안내했던 거죠. 요게 밑에 많이 도망갔네. 요 부분이 사실상은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파트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에 나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교육 과정 파트잖아요. 교육 과정 파트인데 요게 그림이 표가 좀 여기. 요거죠. 요거 별표 3개 줬어요, 제가. 요게 운영관. 요게 2021학년도 나왔죠. 요게. 그리고 그 전에도 나왔던 거 보면 중액이라든가 통합 뭐 계열성 여기 있죠. 요게. 그다음에 여기 연교과정 요건 별표 5개였어요. 2020학년도에 나왔었죠.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잠재교과정 또 2019 이런 때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는 중요도에 따라서 사실상은 저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순간 그래요. 아, 권고원 선생님 거는 1, 2월 달만 일단 들어도 전반적으로 시험에서 17점, 18점 맞는데 사실상은 유용해, 효율적이야. 왜? 이런 이 위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얻어냅니까? 또 이게 기출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잠재교과정 나왔죠. 연교과정이 2020에 나왔다. 그러면 요거 말고 초등에서도 나온 것도 봐야 돼요. 초등 교직논술도 교육학과 약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해요. 그래서 연교과정 나온다. 그러면 예술적 교과정 설계 나와야 돼. 요거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근접해 있는 이론들을 쭉 또 학습해요. 평가는 뭐 다른 파트인데 요건 빼세요. 원래 평가까지 있었는데 제가 지웠는데 요건 안 지웠네요. 여기 5번까지. 그 다음에 잠재교육과정에서 쭉 나오죠. 교육과정 운영과는 확산성 관점에서 제가 예측했는데 나왔죠. 다 이거 모의고사로 다뤘어요. 저는 적중이라는 거는 이론 가르쳤는데 시험에 나왔다. 이거는 적중 아니에요. 이론을 딱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에 최소한 명장면, 교육학논술 명장면에서 문제를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 학습하게 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표를 딱 제가 나눠드려요. 다. 이거를 1, 2월 들어갈 때. 그래서 그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자, 일단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자 지식 또는 종자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순서화돼서 다른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발견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떠한 학습 태도, 어떤 태도, 사고가 필요하냐면 자, 이게 이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내용을 보는 방법은 이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커즈 과정이라고 그래요. 비판적 사고라는 게 이게 9가지가 있어요. 이 9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요성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가늠해야 돼. 근데 이 초수생들 이거 알아요? 잘 모르잖아. 지금 객관식 교육학 가르치던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객관식 교육학 가르치던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객관식은 안 가르쳤거든. 왜냐하면 교대 편입 교육학 논술 해가지고 옛날에 1999년도부터 있었던 시험이 있어요. 2008년도에 없어지긴 했지만 그 시험. 네. 그 다음에 로스쿨 제가 가르쳤거든요. EBS에서는 교육학 논술을 최초로 했어요. 2014학년도부터. 2014, 15, 16. 3년 동안 EBS에서 교육학 논술 제가 강의했어요. 교육학 객관식 강의한 사람은 1, 2년 한 사람 많이 보이지만 논술, 교육학 논술은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뒤에 후임이 안정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그걸 써야지. 교육학 논술이란 논문을 써야 돼. 근데 이걸 쓰려면은 이걸 알아야지 교육학 논술에서 어떤 이론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거든요. 이게 중요성이 첫 번째예요. 이게. 그러면 그 중요성에 따라 정확하게 그 이론을 설명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정확성은 뭐로 따라가냐? 다른 이론과의 관련성 또는 실자와의 관련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거를 심층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정밀하게 또는 정교하게 이거를 서술해야 돼요. 요 5가지, 9가지 비판적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습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여러분한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암기냐, 이해냐, 또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요 부분과 연관된 게 교육학 논술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없어요. 있다면 이제 길포대 뭐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들어간 게 뭐냐면은 블룸이에요. 블룸 거를 여러분들 사전에 학습을 하세요. 블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블룸의 인지적 교수 목표 분류라는 걸 인지적으로 해놨어요. 요게. 그리스에 대한 사람은 이제 정의적 교수 목표 분류했지만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저차원적인 지식부터 해서 고차원적인 지식까지 가죠. 요게. 근데 이 시험을 잘 보세요. 이 시험에서 2013 추가 모집 시험, 이때는 이제 1회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특수교사들만 대상으로 한 시험을 국립특수교원에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험은 방안, 즉 원인 진단과 방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초등만 그런 게 아니라 유치원, 중등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2014학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기간이 딱 이관돼서 정식적으로 출제할 때도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2015학년도까지 원인 방안이에요.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2014 1기에 대한 것이 이거예요. 자, 잠재교육과정 관점에서 그 원인을 진단해봐라. 소극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원인 진단. 문화실조 관점에서. 그럼 방안은 협동학습 관점에서, 형성평가 관점에서, 교사 지도성 관점에서 이거를 방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5학년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설계방의 특징, 뭐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방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시험은 어떤 중요한 어떤 잠재교육과정의 명칭, 뭐 개념을 써라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원인 진단과 방안이에요. 원인 진단과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도 없어, 그때는. 별도 뭐뭐의 주제 관점에서 이걸 논하시오. 이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자체 한 4-5개 딱 늘어놓고 그냥 그 관점에서 방안만 쓰는 거예요, 되게. 그랬는데, 이게 두 번째로 변했죠. 2015 추가 모집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실험적 문제. 즉 뭐냐면, 여기 실험적 문제라는 거는 비판적 사고가 아닌 요기 문제예요. 즉, 지식 회상. 즉, 암기된 거. 즉, 암기 또는 숙지된 것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보실게요. 이때 문제는 수업 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근데 장점, 문제점은 이건 교육학 책에 있거든요. 있어요. 그 다음에 김 교사가 실시하는 평가 유형의 기능이 뭐냐? 형성평가 물어보는 거도? 이것도 기능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로 해서 제시된 개념 한 가지를 찾는 거야. 찾는 건데 개념을 쓰는 거야. 뭐야? 어떤 거야? 차정차감에서 뭐야? 바로 심리적 유예기. 뭐 이런 거.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반도라 이론에서의 어떤 사인작습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 뭐야? 이게 모델링. 이니까 뭐야? 대리경험. 대리강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 몇 가지만 쓰면 답이 돼. 응? 그 다음에 또 뭐 학교 내 조직 활동에는 조직 형태가 순기능, 역기능. 이거 다 교육학 책에 있는 걸 외워서 쓰는 거야. 방안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원인 진단 없어요. 그러니까 저천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2016, 17 이렇게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18년도부터 변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 패턴이 변한 게 뭐냐면 2기라고 저는 불러요. 그래서 2015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부터 2017까지는 그 개념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학 논술이 보세요. 1기 때는 이쪽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1기. 1차 시험. 1차 3개년 시험에는. 근데 2차 3개년 시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3기 2020학년도까지 물어본 거. 야, 지시어가 폭증해. 지시어라는 게 뭐야?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여기 요구사항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요구사항. 자, 진단하는 거 하나. 진단하는 거. 진단, 방안. 방안, 진단 2가지, 방안 3가지. 그러면 5개예요. 물론 3점이니까 가질 수는 없어. 그거만 쓰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논술, 특징 3가지. 그러면 3가지. 지시어가 사실은 특징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방안 3가지. 방안 쓰는 거. 지시어가. 근데 16부터 마찬가지예요. 장점, 단점. 기능,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개념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순기능, 역기능 각각 2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 역기능 하나, 그 다음에 개념 2개, 기능과 시행 전략, 그 다음에 장점,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오면은 결국 합쳐봐야 7, 8개밖에 안 돼요. 근데 2018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교육과정 개발모의 명칭. 자, 명칭 처음 나온 거예요. 명칭은 그전 안 썼거든.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명칭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모형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그럼 이유. 그러면 2가지 지시어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그렇죠? 역할. 자, 그 다음에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3가지 지시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가형의 명칭 하나. 그 다음에 이용해서 개인차의 해석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제한하는 평가형의 개념 2개 써야 돼요. 2개. 4가지 지시어가 있는 거야. 2개 평가 유형을 써야 되니까 2개 지시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쭉 가. 그러니까 하나 문제당 서너 가지 지시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데 60분 안에 지시어가 막 서너 개 이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원인 진단 그냥 쭉 서술하고 방안 서술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이런 문과 보면 명칭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역할 쓰고 거기다 방안 쓰고 별거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어가 폭증해요. 그전에는 5개 지시어만 있었는데 지금 12개 지시어로 폭증해요. 시간은 절대 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3기의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3기는 요걸 골고루 이렇게 출제했죠. 골고루. 자, 명칭도 물어봐. 그전에는 명칭도 안 물어봤었는데 명칭 안 물어보고 무슨 장단점 쓰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명칭을 계속 물어. 여기도 명칭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명칭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 이렇게 나오죠. 명칭 나오고. 그 다음에 가끔 개념 물어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적용하는 이유, 논증 물어보고 특징 물어보고 장단점 물어보거나 또는 방안까지. 그러니까 이 보통 방안 그러면 종합적 사고에서 구체적 재구성, 방안 여기거든요. 분석하고 적용은 진단 쪽, 해석 쪽을 여기 보통 많이 물어보고. 뭐 해석도 이해 쪽에 있지만 근데 보통 특징, 장단점 쓰는 건 요거예요. 지식 이해 쪽이에요. 근데 요것도 있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3기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2021학년 문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자, 2021학년은 명세성이 완화됐다. 즉, 명칭을 물어보지 않더라. 적용 해석이 강화되고 고천적 방안이 확대돼. 즉, 일기 시험처럼 전체가 방안이야. 보세요. 2021학년도 문제 여러분들 보세요. 전혀 판이야지. 어떻게 판이해? 자, 보세요. 스나이더 외 교육과정 운영관이에요. 운영관. 근데 여기는 이제 충실성 관점을 물어보고 뒤에는 이제 형성 관점을 물어봐요. 형성 관점. 그래서 여기서 형성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2가지. 그러면 방안 나왔는데 여기 명칭이 안 나와. 명칭이 안 나와. 장단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2016 그다음에 2014도 보면 이 사실은 명칭을 별도로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명칭이 잠재된 장단점을 써야 돼요. 명칭은 이 안에 자연스럽게 있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방안이죠.
그럼 2번 문제도 보면은 평가 방식 학생이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그러면 평가 방식을 유형을 명칭을 써줘야지 이게 효과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명칭이 숨어 있지만 쓰는 거야. 명칭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방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여기 끄트머리 봐 일단. 구체적 방안. 방안. 보세요. 지금 맨 처음에 가장 논술 같다고 하는 2013년 문제는 진단과 방안 있잖아요. 여기다 보면 방안이 이제 나와. 방안. 근데 방안을 뒤에 보면 줄였거든. 하나씩 보면 방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천적 사고, 고천적 사고 구분해서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다 방안이야. 끄트머리는. 그리고 방안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시험인데 요거는 핵심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암기된 것을 물어본다 하는데 명칭은 자연스럽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물어보긴 하는 거예요. 근데 방안 쪽의 비중이 많아요. 방안 쪽의 비중이 많아요. 즉 종합적 사고, 고천적 사고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할 때 얕은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얕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깊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교육학 강의들 1월 기본과정이다 뭐다 들어보면 여기까지밖에 설명 안 해. 그러니까 자기도 반복학습 할 때 여기까지밖에 안 해. 그럼 3, 4월에 심화과정이다.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 보물 상자가 있는 데까지 안 들어가요. 지금 뭐냐면 책에 그게 없거든. 지금 뭐냐면 야, 이 교육학 이론을 배웠는데 야, 이걸 현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 어떡하고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없어, 책에. 없어. 근데 교육학 강의하는 분들이 내가 교육학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강의하는 경우도 많고 생각해봐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 교육학 전공이 아닌 사람이 일단 반이에요. 반. 그 다음에 교육학도 어느 전공 하나의 전공만 하신 분들이야. 응? 공학이나 사회학 전공 하신 분들이야. 근데 이게 다른 학문을 알아 몰라. 물론 학생보다는 낫지. 학생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르칠 땐 여러분보다 3배 이상을 안다고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3배 이상 알아야지 질문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즘 이제 뭐 코로나 시대 때니까 또 바이럴 마케팅이죠. 좀. 뭐 대학 입시도 그렇잖아요. 막 카페 어디 들어가서 막 누구께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보고 하는 거야. 진짜 문제 기출 적중된 거 이런 것들 실적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비판적 사고가 안 돼요. 비판적 사고는 이리저리 보고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보면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처음 시험할 때 이 정도 공부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수할 때도 이 정도 공부하고. 세 번째. 난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긴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야 돼. 심층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질 수가 많으면 안 돼요. 많이 가진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많이 버려야 돼요. 많이 버려야 됩니다. 많이 버려야 돼요. 저도 안 버리는 게 있어요. 낚시도구는 안 버려요. 제가 어릴 때 썼던 낚시도구도 한 방에 그득해. 아니 사람이 그걸 버리라고 그래. 그거는 버리기 싫더라고. 다른 건 버려요. 다른 거 책은 버려요. 옛날 거 필요 없어. 그냥 막 한 해에 보면 200-300kg 버려요, 제가. 고물상에 있어요. 장승배기에 보면 우리 학원 위에 장승배기에 고물상에다 버립니다. 왜? 그거 안 봐도 돼. 이미 시류가 지난 것들 있잖아요. 버립니다. 버릴 땐 버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깊숙이 공부해야 돼요. 깊숙이. 여러분들. 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 그렇죠? 이런 부분을 쭉 보시면서 보면서 제가 이제 할게요. 왜냐면 앞에 요거 말고 제가 이걸 촬영했는데 다시 촬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설명에 질문이 있으니까 이거 관점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를 쭉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야, 이거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진단하는데 써먹을 수 있을까? 또는 방안, 어떤 현상, 문제점의 방안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론들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근데 그 이론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위계적으로 제가 아까 그런 중요도 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 교육학 학습 전략, 이거를 뭐 설명하기 전에, 요 포섭자의 관점에서 아까 요 표 있었잖아요. 요 표. 맨 앞에 요 표를 관점으로 하나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 왜냐면 설명에다 그런데 뭐 제 거 홍보하기 싫고, 중요한 건 요거를 통해서 한번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원래 중간에 하는 건데, 초기화하면 좋겠죠, 뭐.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칠판을 좀 판서해야겠어요. 원래 이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뭐에 해당돼요? 학습 전략에서 바로 포섭자예요. 포섭자라는 개념은 뭐야? 아까 그 선행조익자라는 개념 있었잖아요. 오스베리안 사람의 유의미 학습 설계에서 포섭자, 즉 선행조익자가 포섭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포섭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그 내용이 전체 뒤에 가르칠 내용의 앞에
친숙하게 만들어준 자료를 보통 포섭자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래서 먼저 출제 개념의 이론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아, 그게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교육 철학을 한번 볼까요? 자, 교육 철학에서 두 개 테마가 나왔어요. 2015학년도에 뭐 나왔냐면 교육의 목적론 나왔어요. 교육 목적론 나왔습니다. 교육 목적론. 자, 2015학년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앞에도 있었지만 교육 목적에 관하여 논하셔야. 교육 목적. 지식의 형식에 충실한 교육 목적. 그럼 자유교육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교육에 대한 것을 내면서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데 피터스가요. 원래 피터스라는 학자가 바로 규범적 증거, 인지적 증거, 즉 내용 증거죠. 그 다음에 방법 증거 또는 과정 증거라는 거. 그래서 이 관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교육 철학에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출제가 안 된 거. 여기 기출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정의, 규범적 정의, 그 다음에 기술적 또는 기능적 정의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약정적 정의는 필요 없고 되게 조작적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해줘. 이거 숙지해야 돼요. 자유교육 말고 이제 전통 교육 철학 중에 이성주의 교육.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주의 교육. 이 두 개는 반드시 학습해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현대 교육 철학 쪽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성주의 교과 중 본질주의죠. 본질주의 또는 항존주의 이런 것들이 요거에서 이제 자기가 적자다 해가지고 나온 놈들이죠. 요 놈들 현대 교육 철학 특히 미국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연주의에서 영향받은 게 이제 진보주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실존주의 유럽 거죠. 이것만 유럽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국 건데 실존주의 철학 요거를 일단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런 어떤 철학적 배경에서 아주 20세기 후반기 경향성인 포스트 모더니즘 정도만 배워도 철학은 이것만 이해해도 돼요. 이것만 이해해도. 근데 이걸 왜 이해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의 정의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내용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래 안 그래? 내용 방법이 달라져요. 여기서 규범적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 전인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가치를 뭘 가르치자. 바람직한 가치를 가르치자 이거지. 이게. 근데 이제 야 이거를 내용 관점으로 보면 인지적 이해와 안목을 줘야 되고 방법 관점으로 보면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진보주의 때문에 그렇거든. 주의 때문에 이게 나중에 피터스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방법에 집중을 주는 경우가 강하고 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중간자. 요거를 이제 커버한 게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교육과정으로 넘어가요. 교육과정으로.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유형 중에 뭐가 있는가요? 요게 교과. 그렇죠? 요게 경험. 그 다음에 요거랑 연관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학문 중심 이렇게 나오죠. 학문 중심.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연관된 게 인간 중심. 이 교육과정 유형 때문에 사실상은 철학에서 이걸 배우라 그러는 거지. 사실상은 이 철학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내용과 방법들에 대한 것을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조직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걸 학습할 때는 교육 철학에서는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가라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사, 학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학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이론이 아니지만 어떤 과학자가 설득하는 것보다 철학자들의 설득에 의해 사람들은 교육을 만들어갔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론 되게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됐어요. 이 파트가. 그래서 이걸 유형을 결정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설계예요. 설계. 이걸 할 때 설계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 이론이 이제 중요해요. 설계 이론. 그래서 설계론 중에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라는 게 있고 또 역방향 설계라는 게 있고 또 여기서 뭐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라는 게 있고 또는 우리가 수의모형 설계라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우리가 얘기하면 학교 중심 설계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학교 중심 설계, 이번에는 학교 중심 설계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왔죠. 운영 관점이 나왔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또 타일러라는 사람의 관점이 있지만 타바라는 사람 것도 있어요. 타바. 타일러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일러. 그렇죠? 그다음에 역방향 설계는 그거하고 요거랑 이제 매치된 설계예요. 즉 브루너 관점 얘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일러하고
브루너 관점이 들어왔는데 브루너 관점이 뭐가 들어온 걸까? 이걸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평가, 특히 이게 중요해요. 수행 평가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술적 교과 정책. 이거 중요하죠. 요거는 사실상은 벌써 모던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실존주의가 얘기했던 정의적 관점. 이 실존주의에서 인간 중심이 잠재교육 과정이 중요하듯이 여기는 영교육 과정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2020에 영교육 과정 나왔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교사 역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요거는 2018에 나왔어요. 한 번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요거 초등에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요거 중요해봐요. 설계.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운영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설계 이론 파트하고 유형 파트 빼면은 교육 과정은 없어요. 이론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누가 재개념주의까지 필요 없어. 그거는 이거랑 연관되기 때문에. 운영관은 작년에 나왔죠. 충실성하고 여기 보면 생성관점, 뭐 상호적응성인데 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 내용 선정 조직 이런 것들 원리들이 있어요. 목표 진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까 구성 원리에 따른 목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숙제해야 돼요. 요거를.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같이 숙제해야 될 게 평가예요. 평가. 지금 이 평가 파트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들을 좀 여러분들 보시면은 평가 파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가에서는 보통 검사관 입장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검사관에서 측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측정관. 그다음에 뭐가 있어? 평가관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관. 근데 이 중에서 출제된 파트를 보면 어때요? 이 평가관 측면에서 우리가 준거지향. 이 평가관이라는 것은 목표 도달 여부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도달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준거를 지향하는 평가. 근데 이거는 목표가 아니죠. 집단 내에서 규준에 대한 얘기죠. 규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규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거지향 평가가 2번 이상 나왔어요. 2번 이상. 이게 2018에도 나왔었고. 그렇잖아요. 2015 상반기에도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검사 도구의 속성이 뭐냐면 타당도예요. 타당도 2017에 나왔었어요. 타당도. 2017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준거지향 평가뿐만 아니라 애들 동기 유발을 위해서 목표 도달을 해서 형성평가도 이해하는 거거든. 형성평가도 준거타당처럼 이 형성평가처럼 준거타당도 이 준거에 대한 이 평가, 이 타당도 이걸 중심으로 합니다. 목표 도달 여부죠. 이것도 2016에 나오고 2014에도 나왔어요. 2번씩 다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4번 나왔죠, 벌써. 이게 5번 나왔죠. 5번 나온 거예요. 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관된 게 성장 참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으로 거의 90% 나온 거예요. 90%. 이쪽에는 한 번 나왔어요. 2019학년도에 신뢰도에 대한 게 한 번 나왔어요. 신뢰도. 여기 나왔어요. 신뢰도. 그러면 이제 측정관이 뭔지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 말고 객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신뢰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있죠. 수행평가 안 나왔죠. 수행평가 안 나왔어요. 자기평가 나왔거든. 2021학년도에. 제가 자기평가는 안 가르쳤어요. 나머지 3개는 제가 다 가르쳤어. 문제로 다 만들어서 했는데 자기평가는 제가 안 냈어요. 다시 이제 교육과정 특강해 줄 때 그냥 총론에 있는 자기평가를 갖다가 그냥 설명을 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3개는 제가 75%는 제가 정확히 적중했어요. 근데 자기평가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어쨌든 평가에서는 나올 만한 게 몇 개 없어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은 아까 그 표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뭐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그걸 이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요거를.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암기가 필요한 법이다. 이해를 해주는 게 암기보다 더 낫습니다. 암기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암기해 주세요. 근데 요거 암기해도 그대로 100% 되살려서 여러분들 설명을 못 할 거예요. 왜? 설명하려면 이해한 배경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남들한테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죠. 논술, 교육학 논술은요. 교육학 지식을 내가 암기한 상태로는 절대 답을 못 줘요. 왜 못 주냐면 상대방한테 이해를 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암기한 상태로 이해를 줄 수 있어? 안 되죠. 여러분이 이해하지 이해한 만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한 걸로 교육학 논술을 쓴다고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해한 만큼 쓰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2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우리 집사람은 이해한 만큼 내가 포용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요. 암기한 만큼 안 돼요. 이해한 만큼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하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학 논술의 지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 않고 내가 교육학 논술에 답을 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하신 분이 나 선생님이 암기가 필요한 부분과 이해가, 글쎄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암기한 건 반드시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걸 나눌 수가 없죠. 구분하려고 하는데 구분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암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다 한다? 그래서 이게 필수예요. 저는 이 지식 외에는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이거를 심도 있게 가르쳐. 남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려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위주로.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자, 어쨌든 이 TO 얘기도 하셨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뭔지 죽었다 깨어나도 꼭 알고 넘어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철학, 과정, 평가, 그 다음에 아까 행정 파트, 행정 파트. 이거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심리학 파트는 뭐야? 지금 비고치키 나왔으니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이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도덕성 발달 이론. 왜냐하면 이 성격 발달 이론 에릭슨 거에서 자정체감 발달 그 청소년기를 딱 잡아냈기 때문에 그거. 그 다음에 또 뭐요? 콜버그 이론. 그 다음에 우리가 엘킨드라는 사람이 이 피아제 이론 보고 청소년기에 대한 어떤 자기중심성을 얘기한 게 있어요. 뭐게? 상상의 청중이라든가 우리 개인적 우화. 이거 분명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지능이론 부분은 가드라가 나왔으니까 스턴버그 정도는 알아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라든가 게슈탈트라든가 우리가 이 학습이론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그 다음에 동기이론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써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권건 선생님 꼭 강의 안 듣더라도 내가 혼자 공부를 좀 하려면 심리학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가는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 심리학 파트에서 우리가 기출된 것들을 쭉 훑어보면은 비고치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게 철학적 관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야. 지식이라는 것을. 인식이, 도식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식론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 구성주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예요? 바로 피아제 거죠. 피아제 거지. 이 피아제 거 이거 심리학을 이해하려면 자연주의를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피아제가 장자크 루소 연구소 소장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출된 건 요거잖아. 요것도 나와야죠. 그러면 루소랑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장자크 루소 연구소 소장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인지심리학적인 인지 발달을 제시했는가? 이거를 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잖아요. 왜? 그때는 파트가 나눠져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몰라. 철학적 영향관계를 잘 모르는 선생님이 많죠.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개념에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대학 강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 안목이 없어요. 자, 이런 부분. 요게 출제가 되는군요. 이 근접성 관점을 잘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의적 발달, 성격 발달에 대한 게 요게, 에리슨 거예요. 요거 출제가 역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이루어졌죠. 그러면 거기 인접하는 게 도덕성 발달이에요. 도덕성 발달입니다.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 그러면 요거 숙제 얘기였죠. 요거 숙제 얘기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연관된 게 뭐냐면 이 피아제 거랑 연관된 게 엘킨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자기 중심성, 청소년기 자기 중심성 출현. 요게 또 따로 있어요. 요거, 따로 엘킨드 거,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나왔지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학습이론 영역이 있죠. 학습이론 영역은 되게 많죠. 여기는 이제 보통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여기 있던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사실상 정착 수업이다. 예전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원래 여기서 가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주의 학습이론 또는 행동주의 학습이론, 그 다음에 또 게슈탈트, 인지적 학습이론들 여기 있잖아요. 반도라의 사인적 학습이론도 여기 있죠. 반도라 것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출제됐잖아요. 요거 구성주의 학습에서 인지적 도제이론, 유연성이론, 상황학습이론, 정착 수업이론 제가 항상 요걸 가르쳤거든요. 요거. 근데 행동주의도 구분해서 가르쳐야죠. 고전적이냐? 아니면은 조작적이냐? 이렇게. 이거 두 개 구분해서 해야죠. 인지적 이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장이론하고 통찰학습이론. 이거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학습이론이요. 이게 굉장히 가지수가 많죠. 반도라 것만 나왔으니까 뭐 따로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동기이론. 동기이론 여기 나오고요. 동기이론이요. 동기이론은 예전에 메슬로의 욕구 위계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기대이론 출제됐었어요. 이 두 개가. 요게 기출 영역이에요. 그럼 요거 말고 인지적 동기이론. 요거는 이제 인본적 동기이론 하나예요. 거의 유일무이에. 그 다음에 인지적 동기이론 요거 말고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거는 이제 반도라 사회인지 학습이론에 나온 거예요. 효능감 이론이라든가. 또 우리가 귀인 이론 이런 것들. 특히 전공에서도 이게 자주 나왔어요. 귀인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 전공에서도 나온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나 더 들어가면 우리가 성취목표 지향이론 같은 거, 지향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진행이론 같은 경우 스턴버그 거, 3일체 이론 정도, 3일체 이론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처리론. 요 정도만 일단 아셔도 돼요. 굉장히 많이 나열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나머지는 빼도 돼요. 이것만 학습해도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기출된 것이 다 여기 있어요. 이거 출제됐었죠? 여기 사인자 학습 출제됐었죠? 성격 발달에서 자아 정체감에 대한 게 나왔었거든? 이게? 여기 2016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연도도 다 알잖아. 2020, 16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주의, 정착수업 2020 이렇게 돼 있고, 사인자 학습이론 2016 얘랑 같이 나왔어요. 2016 같이 나왔어요. 욕구위기, 기대이론 2013 상반기 중화모집 시험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게. 그 다음에 가드너 거 우리가 가드너 이론, 다원적 지능 이론, 이거는 2019. 다 알잖아요, 선생님이. 다 알아요. 이거를 알아야지 어디로 공부할지 알아요. 기출문제를 완전히 그런, 뭐가 나왔는지, 그건 암기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뭐 나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뭐 나왔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그 다음에 행정은 그 표만 준용하시면 돼요. 행정은. 행정에서 또 공부할 때 동기이론, 거기 있는 동기이론과 이 동기이론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또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요 이론 있잖아요. 정보처리론하고 이런 것들은 학습이론 같은 건 나중에 교수 학습이론 또 여기에 들어서 볼 거란 말이에요. 거기 또 중요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론 한 영역에서 이 파편적으로 딱 외우는 게 아니라 연동돼 있어요. 관련성을 터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위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고 다른 이론에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들,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돼요. 1년도 안 걸려요. 1년도 안 걸립니다. 자, 뒤에는 여러분들 학습을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설명회를 직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강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한정받은 시간이 딱 90분이에요. 90분에 이걸 다 얘기하려니까 벅차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시작하다가 이런 설명회를 중간중간에 미니 설명회를 제가 합니다. 그때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혼자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 자, 뒷시간에 여러분들 계획에 대한 거. 자, 앞에 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습의 태도, 전략, 어느 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뒤에는 1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쉬지 않고 그냥 90분을 제가 그냥 풀로 쓰려고 지금 열심히 시간을 보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포섭자. 이게 포섭자예요. 기출된 거에 근접한 것들을 쭉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위계적으로 거기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 근접성과 확산성을 보고, 그렇죠? 그 영역별로 그걸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를 항상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트를 나눠줘. 직강 수강생들 오면은, 야, 이런 얇은 노트. 이거 다이소가 한 말이죠. 3,000원, 2,000원이면 사는 노트가 있어요. 80쪽, 100쪽짜리 안 되는 거 있어요. 예쁜 거. 그냥 사서 쓰라고 그래요. 그거 써. 한 페이지 한 이론, 그 대신. 한 페이지 한 이론. 100개를 넘지 않습니다. 안 넘어요. 자, 그래서 예측한 이론을 갖다가 중요성에 따라서 쭉 내가 정리해요. 파트별 정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통합적으로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이론은 배운 즉시 논술 전개를 같이 해야 돼. 즉, 사고를 해야지, 사고를. 응? 사고. 보세요.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뭐 설명했지? 앞에 여기에 여러분들 양궁 선수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궁 선수들. 이 양궁 선수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양궁 선수들이 양궁할 때 보세요. 양궁할 때 어떤가? 양궁할 때 어때요? 내가 자세가 완전히 그 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역으로 가죠. 관역으로 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세가 암기한다 그러면 자세가 안 되는 거야. 암기한다는 태도로 학습하면 자세가 안 되는 거야. 자, 이 이론을 배웠는데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이런 학교기의 문제, 이런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원인을 분석할 때 원인을 이 이론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거를 항상 어떤 해당 이론이 학교 현장의 불상인 어떤 문제점에 대안이 되는지 아니면 원인이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향대로 초점을 가지고 계속 꿰뚫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지식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단순한 이해에서 출발해서 관련성 있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실제 문제처럼 토의식으로 되어 있거나 대화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시문을 통해서
그 이론이 숨겨져 있는 어떤 방안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는 6월까지 무조건 암기만 할 거예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디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관역을 보고 내용을 끝까지 관역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이 방법론도 같이 터득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분리해서 학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학습은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뭐 나오는지 알고 그다음에 어떤 이론을 선정해서 위계적으로 그러면 이론을 배웠다. 그러면 1년에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4월에 최소한 뭐 해야 돼? 단원별 문제풀이 하면서 그걸 갖다가 내가 개요라도 써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답이 뭔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별 기출문제 또는 예상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월부터 늦어도 3월, 4월부터는 그 영역별 예상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 보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객관식 문제 한 뭐 4개월 봤어요.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 돼서. 객관식 문제, 지엽적인 문제 출제 때문에 반 이상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온 거, 이거 중요할 것 같아. 객관식이 나왔으니까. 아니라니까. 지엽적인 출제 때문에 교육학논술로 바뀌었는데 객관식 문제 몰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거기서 쓸만한 거를 내가 골라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수산시장 가서 생선 어떻게 골라? 채소 어떻게 골라? 여러분들은 엄마가 그 노하우가 있거든. 그거를 여러분들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객관식 문제 보라니까 객관식 문제 보고 있어요. 객관식 문제 문제점 때문에 교육학논술로 바뀌었는데 객관식 문제 주구장창 보고 있어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반성돼야 되거든 나중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형상화 해볼게요. 자,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자, 달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 그 과정 중에서 이게 전체 학습량이야. 여러분, 하루에 뭐 난 12시간 한다, 14시간 한다. 이건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나 얼마 할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교육학이 20%니까 딱 이만큼만 하자. 자, 여기 교육학. 그리고 여기는 뭐다? 난 전공이야. 이렇게 공부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까? 하면 좋겠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실상은 완벽 암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한다고 그래? 여기서 문제 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 풀 거야. 근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하죠? 문제 풀려면 가령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1시간을 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피드백 받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설, 그리고 이론 학습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문제 써야죠. 해설 들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첨삭 받아야지. 평가, 피드백 받아야 돼. 조언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교육학논술이 아니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론 정리도 또 나름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000만의 말씀. 거의 상당수 분이 학습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중에 전공 선생님한테 전공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교무실에 들었어. 항상 교육학은 재밌는데요. 전공은 따분하고 막 그랬어요. 왜 재밌어? 제가 고쳐나가는 거를 이때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학습하면 안 돼. 2대8도 안 돼. 나중에 어떻게 되면 끝날 때 좀 4대6, 6대4가 돼요. 그러면 실패지. 왜? 얘 80% 유지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든 20% 안에서 끝내줘야 되거든. 끝내는 전략이 뭐예요? 처음에 투입을 많이 해야 돼. 왜? 전공도 좀 이해하려면 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 3에서 1.5. 이 정도. 처음 출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 1, 2월 달에 일단 뭐 해야 돼요? 기본 이론 들을 때 기본 이론 들으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학원 강사의 그냥 설명만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수동적으로 쳐듣는다. 요즘에 농담으로. 야, 쳐먹어. 쳐들어. 그러놓고 아무 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20% 1.5만 한 사람이 많아요. 안 된다고. 중요한 건 이때 모의고사를 한두 번은 봐야 돼요. 진단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띄어쓰기가 뭐가 문제인지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거 패턴 어떻게 하느냐. 논리적인 문제는 고치기가 어렵거든.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받아요. 이거는 인터넷 수강생이든 직강 수강생이든 똑같아요.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넷 수강생들도 작년 우리가 제 카페 들어오시면 그
첨삭해 달라고 답안지 많이 올렸잖아요. 거기서 안 해준 거 없어요, 거의. 제가 동영상으로 다 녹화해서 하나하나 해줬어요. 개별적으로 다 동영상. 또는 비교하면서 점수까지 다 주면서 띄어쓰기 하나하나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걸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앞에 1, 2회 정도 1, 2월 달에 쓰고 그다음에 3, 4월 달에 들어가면 이게 횟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너 번. 그래서 5, 6월 달 되면 이제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상 문제풀이. 7, 8월까지 보통 문제풀이, 명장면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어요. 여긴 플랫폼 교재 쓰고 여기는 명장면 교재, 예상 문제집이 있다고. 거기서도 나왔어요. 재작년, 작년 것도 거기서 많이 나왔어. 43개 문제밖에 안 돼요. 세트 문제. 거기까지 보면 일단 끝났어. 8월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쓰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까지 6월까지 어느 정도 쓰거나 늦어도 8월까지 쓰면 이때는 정리만 하면 돼.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제시했잖아요. 모의고사 반에. 그러면 개요만 해. 이때 앞에 상반기에 많이 작성했던 분은 말이죠. 뒤에는 안 써요. 안 쓰는 게 나아. 왜 안 써? 개요만 잡아도 알아. 왜? 이제는 써도 논리적인 문제나 표현상의 문제가 없거든. 어쩌다 한번 써봐. 근데 문제가 없어. 그쪽에 지적사항이 없어. 단지 이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환, 사고에 대한 부분만 조금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만 가지고 난 개요 훈련만 해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덜어지는 거. 이 부분은 전공에 투입할 수 있죠. 전공에 투입해야 돼. 그러니까 상반기 어느 정도 약간은 교육학에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 왜냐하면 전공이 그때부터 문제풀이하거나 뭐 피드백 안 해주니까. 근데 교육학은 그때부터 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 2월 달에 이미 관점을 다 잡아야 돼요. 교육학이론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단원별로, 이론별로 문제풀이 나가요. 플랫폼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 플랫폼 119인데 개정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단원별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5, 6월부터는 명장면을 아예 그냥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을 이때 정리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때 문제풀이 하지만 제가 따로 키 핵심 강의 또는 핵심 키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에 따로 촬영해서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 강의.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쳤던 이론을 여기서 써보는 문제로 계속 모의고사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심지어 7, 8번 써요. 어떤 이론은. 그러니까 시험 때 못 쓸 수가 없죠. 왜? 질문이 다 다른데. 어떤 때는 명칭과 개념만 쓰라 했다. 그다음에 장단점 쓰라 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이런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교육학 논술 공부지. 교육학 논술 공부를 무슨 뭐 내용을 뭐 조금 심하다. 심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학원에서 뭐 만들어낸 거. 옛날 대학 입시 옛날 고루한 스타일이에요. 왜? 선생들은 편하지. 왜? 요거에서 조금만 뭐 몇 마디만 더 해주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태도가 전혀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예습하고 12월 달에 제가 뭐가 있냐면 12월 달에 예비학교가 있어요. 교육학 예비학교. 4일짜리 있어요. 28일부터 해서 4일 동안 하는 강의.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은 못하고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하겠는데 그걸 듣고 오세요. 듣고 1, 2월 돌입해야 돼요. 돌입해가지고 3, 4월에는 늦어도 단계별 그 책을 봐야 돼요. 이론, 그 다음에 문제 봐야 돼요. 이론 문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론 문제.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좀 많이 봐야 돼요. 문제. 다양한 사고를 위한 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7, 8월 달에 거의 뭐 6번 이상 시험 볼 거예요. 6번 이상. 그리고 90쇼를 가면 이제 편해. 왜? 모의고사는 안 써도 돼. 왜? 내가 논리 표현에서는 거의 다 수정을 했거든. 그래서 20점 중에서 내용이 15점이고 5점이 뭐냐면 문단 전개 표현. 표현이 특히 2점이나 돼요. 2점. 논리가 2점. 주제 논의. 그 다음에, 그렇죠. 표현이 2점이고 논리 주제에 대한 게 3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5점 만점 받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15점 내용 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까지 적어도 6월이나 늦어도 7월까지 여러분들 전개에 대한 건 끝내놔야 돼. 안 그러면 이때 시간 비중이 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만큼은 비중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해놓고 어느 정도 써서 지적사항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는 거야. 문제값이에요. 그거는. 예상 문제값이에요. 왜? 점점 좁혀지거든. 처음에 양이 1, 2월 달에 이만큼 되다가 3, 4월에 요만큼 되다가 5, 6월 달에 요만큼 되고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줄어요. 점점. 이렇게 준다고. 줄어요. 1, 2, 3, 4, 5, 6, 7, 8, 90줄. 양이 줄어요. SX한 것만 남는다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때 하는 행동이 거꾸로 이렇게 설치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연간 패키지를 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이걸 들었냐 분석을 해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하루에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자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1, 2월만 듣고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 혼자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선생님 영암 패키지 들으라고 왜 안 하셨어요? 왜냐면 가격도 싼데. 왜냐하면 월화 반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 수업은. 월화 반 오전 보통 9시 반에서 1시 또는 1시 반쯤 끝나는데 그렇게 쭉 수업이 있거라면서 월화에는 무조건 저녁에 아니면 업로드되는 시간이 저녁이나 뭐 그 다음 날 되겠네요. 여러분 화수로 하거나 그래서 시간을 계획적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아침에 딱 그 시간에 그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고 그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월화 또는 화수에 내가 딱 그 수업을 듣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학습하는 시간보다는 선생님한테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자기 주간 계획서를 딱 짜가지고 월화에는 주고 나서나 내가 아니면 화수에는 주고 나서나 뭐 한다? 교육학한다. 월요일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습 이전에 다뤘던 거 예습 복습을 하고 그렇죠?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업로드 되잖아요. 업로드. 그러면 내가 월요일날 철한 게 월요일날 저녁에 보통 업로드 될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도 좋지만 아예 화수 오전을 듣는 거예요. 오전을 듣는 거야. 만약에 수요일날 전공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 월화 저녁으로 잡아야겠죠. 교육학 학습을. 그래서 이때 저녁에 잡든가. 그래서 이거를 오전이든지 저녁이든지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전공을 다 잡아야지. 전공을. 그래서 목, 금, 토, 일 다 잡는 거지. 일.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월요일은 한두 시간만 예습하면 되니까. 이게 한두 시간만. 그러니까 월요일날 대부분 시간 이 뒤에 시간 만약에 저녁이 된다 그러면 요거 한두 시간만 예습이나 복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표에서 교육학 공부하는 거는 화수 오전 아니면 화요일날 오전 아니면 월요일날 저녁 이렇게 잡거나 그렇죠? 몰아서 이렇게 월화 월요일날 저녁 그다음에 화요일날 오전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화수 오전 잡거나 그래서 이틀 하루에 4시간 정도씩만 할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전공해야 돼요. 나머지 다 전공해야 돼요. 나머지 다 전공.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1년 내내 유지해야 되거든. 1년 내내. 그래서 연간 패키지를 듣는 거예요. 왜? 연간 패키지 이 시간에 기계적으로 딱딱 하는 거야. 그리고 내용이 계속 반복해 준단 말이에요. 1, 2월 달에 했던 것을 조금 더 문제로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로 이거를 좀 심화된 사고방식으로 계속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일이나 월요일날 오후에 어느 특정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이 키맥락 강의, 아주 핵심 요약 강의를 또 해줘요. 요것만 들어도 혼자 복습하는 시간 내가 혼자 안 해도 돼. 여러분 스스로 혼자 안 해도 되고 이 강의만 수강하셔도 돼요. 그렇게 수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간 패키지를 들으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달달이 2달씩 끊어서 들어도 그 안에 있는 과정을 들을 수 있어요. 부수적 과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첨삭 강의는 보통 그 달에 거의 소진돼야 돼요. 또는 일주일 상관으로 첨삭 강의. 직강의생들은 여기서 자주 자습실에서 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온라인 수강생은 그 기간 안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좀 한정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기간이 이제 누적되는데 연간 패키지 사람 제가 특별하게 쭉 하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올리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워드로 많이 해줬어요. 워드로 첨삭을 많이 해줬어요. 글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인원들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답안들 제가 표준 답안, 모범 답안 드리고 여러분들 답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녹화를 같이 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이니셜을 해가지고 A, B, C 세 사람 거, 두 사람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녹화 촬영을 합니다. 첨삭 피드백을 이때부터 다 해요. 1월부터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역사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발전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썼던 논술 답안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자기가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논술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완성하고 봐야 돼요. 근데 아마 제 수업 과정이 아닌 분들은 첨삭받기 어려울 거예요. 첨삭이란 거는 제가 논문이 그거였어요. 상인주와 시험 불안에 따라서 논술 수행과 첨삭에 대한 그런 걸로 석사학위 교육심리학 논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하던 분들 못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채점 규칙하고 전개, 사고하는 방식. 그래서 쓰기라는 것은 사고를 재구조해요. 그래서 지식을 재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논술 사고와 전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 시기별로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동료 학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코로나 때요. 여러분들. 동료 학습은 좀 힘들 것 같고, 자기 주도 학습하는 과정에 이제 학원 강의를 조금 왜냐면 이게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과목 또는 영역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거기서 비판적일 이게 중요해요. 저는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출제진들이 보통 이제 올해 변하실 분도 있고, 내년쯤 변하실 분도 있고, 올해 분들이 내년에 가실 분들이 있어요. 보통 2, 3년 계속 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3년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출제하신 분들 내년에 그대로 갑니다. 거의 80, 90% 그대로 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도 교육학생들 그건 몰라요. 저는 이제 학회 일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듣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영역별 주제 문형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은 그걸 보완할 점을 분석해서 가져가겠죠.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오답이 있으면 오답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테고. 근데 동료들끼리 이제 장학하듯이 말이죠.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학원도 직강보다는 그래서 영암 패키지에서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제 카페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올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동료 학습은 진짜 온라인으로 따로 카페를 5명, 6명짜리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 한다면 그렇게 직접 만나서 하려면 철저하게 방역해야 되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는 작년에 이제 초격차 강의였지만 기본 관점 잡기다. 이게 초점.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핵심 플랫폼은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응용 문제.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초점을 좁히고, 그 다음에 클리딕바는 이제 명장면 교재로 보통 여기부터 조금씩 나가요. 명장 43개 문제지만 예전에 기출문제도 있잖아요. 그거 다 모의고사로 다 써보게 해요. 다 써보게. 예상 문제들. 안 나왔지만 예상 문제들 있잖아요. 다 써보게. 그 다음에 9월은 11월까지 해서 모의고사로 딱 나갑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때 모의고사라든 모의고사는 이 안에 다 있어요. 1, 2월부터. 그래서 쓰건 말건 상관 안 해. 근데 저는 쓰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좀 많이 썼던 사람들은 하반기 때 편하다. 근데 상반기 때 늦게 이때 5, 6월 달이나 7, 8월 달에 권고조사에 적중 많이 했네. 이분 거 나중에 듣자. 이분들은 진짜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전공을 갖다가 거의 패하듯이 5대5로 막 공부하더라고.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때 미리 왔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용을 뭐가 중요한지 위계적으로 쭉 망라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론별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태도를 배워요. 전술, 전개, 전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인만 하면 돼요. 나중에 90, 11월에는 여러분 모의고사 안 봐도 돼요. 이 앞에 잔뜩 했던 분들은.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설명이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 올리신 분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한모 선생님은 저는 박모 선생님 위주로 공부해 왔는데, 이분 강의 안 하신 지 꽤 됐는데요. 선생님 강의는 처음 듣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용어나 전략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일단은, 적중 차이가 많겠죠. 이분도 제 동갑내기 친구예요. 이 질문하신 분. 잘 알아요. 근데 이번에 초등 위주로 이제 교육학을 많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초등에서 교직 논술로 변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강의 수강생이 없고, 지금은 이제 강의 안 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분은 이제 교육학 강의가 아니라 원래는 교육학 전공이 아니셨잖아요. 영어 전공에서 교육학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학에 대한 파트.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 쪽으로 많이 좀 하셨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심리학하고 철학했으니까 뭐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영어는 이분이 영어로 잘하시죠. 원래 영어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허 선생님은 온라인 첨삭계획과 오프라인과 동일한 횟수로 진행 가능한지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 근데 온라인도 보면 맨날 그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올리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계속 올리는 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쓴 다음에 일단 일주일 안에 일단 써야 돼요. 일주일 안에. 그 다음날 쓰면 더 좋지. 그래서 써야지 그 안에 되는데 한 2, 3주 있다가 나중에 쓰면 안 돼요. 또 늦는 사람은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모의고사를 봤다. 그러면 그 주에 목금에는 반드시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피드백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회차 모의고사를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어제도 모의고사 답안 쓴 거 올렸거든요. 오늘도 올렸어. 근데 어제 쓴 거 했는데 이걸 봐야지 다음에 쓴 거를 수정할 거 아니에요. 수정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올린 다음에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뭐 학습이 저만 힘들어. 본인도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앞에 올린 거나 두 번째 올린 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은 다음에 피드백을 안정한 다음에 그걸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고 그 다음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오프라인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막 10개, 20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너무 많이 올려. 왜냐면 직강생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래. 그 욕심이에요. 그거는 학습이 절대 안 돼요.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게 동영상 촬영하다 짜증납니다. 이분 거 내가 어제도 봤는데 띄어쓰기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고치고 또 썼다고 내가. 혼나요. 저한테. 저 혼냅니다. 아시겠죠? 혼내요. 무조건 쓰면 안 돼요. 제가 횟수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속해서 쓰지 마세요. 연속해서 쓰지 마세요. 한번 쓴 다음에 피드백을 충분히 내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써야지. 학습 효과 되게끔. 그 다음에 아까는 교육학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꼭 알고 넘어. 아까 그 설명했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학습해야 돼요. 아까 심리학하고 뭐 제가 얘기했죠. 행정은 요 표로 있고, 과정도 표로 있는 거.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학습해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박 선생님은 교육에서 중요하게, 허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이 비슷한 질문이에요. 교육학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임용 처음 준비해보는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하여 공부하면 이거예요. 아까 요 단계. 이분들은 요 일정을 잘 보세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고 발달, 즉 뭐냐면 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영역별로 어떤 이론인지, 특히 여러분들 그 사범대, 비사범대 막론하고 말이죠. 교육학 영역을 행정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은 분이 있어요. 심리학은 당연히 듣는 분도 많지만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철학, 그 다음에 심리, 교육과정, 평가, 행정, 생활지도, 사회학, 이런 등등. 교육학 개론은 다 들었을 건데 요즘 옛날에 7개로 제한되는데 요즘 아니 6개걸? 6개요? 근데 6개 중에 교육학 개론 듣고, 그러니까 행정 안 들으신 분, 심리 안 들으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교직이수화 중에 안 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학기 15학기, 16학기 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1, 2학기 때 교육학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야. 그리고 가르치시는 제가 대학 강사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15주, 16주 가르치더라도 자기가 영역을 관여했던 부분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는 이걸 20년 이상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전 영역 파트를 골고루 알고 있어요. 그 대신 핵심적 영역으로 몇 개의 이론이 중요한지를 알죠. 그거를 중심적으로 이때 다뤄요. 그 다음에 3, 4월 때는 그걸 갖다가 또 줄여요. 줄인 다음에 이론 문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할 때 앞에 1년은 기본 이론반이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3, 4, 5, 6월 달은 내가 연습도 해야 돼.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그래도 연습이 부족한 사람 더 하고, 아닌 사람은 7, 8월부터 9월까지는 점적으로 개요만, 내가 15분, 현장에 60분 써야 되는 개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 개요를 써서 확인해봐. 선생님 모범 답안과 다른 사람 글 쓴 거라. 왜냐하면 이 논술, 논리라든가 표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이상 없다면은 7, 8월부터 조기에 개요 연습만 해도 돼요. 이게 90시간은 문제를 일주일에 2개씩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시간 투입을 다 못해요. 왜? 정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공부를 아까 그렇게 비중을 처음엔 2.5 대 7.5로 가다가 뒤에 이제 비중을 1.5 대 8.5로 이렇게 전공으로 8.5로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아까 그것만 일단 숙지하고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피드백 받는 수밖에 없어요. 단시간에. 지금 여기 최 선생님이 교육학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내가 기본 이론 과정 습득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그 이론별로 예상 문제 있잖아요. 예상 문제 집체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풀어보는 거예요. 해답은 보지 말고 해설은 보지 말고 빨리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피드백 받거나 하면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답안과 피드백을 하는 거야. 예,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교재를. 그렇게 해서 18점 이상 받는 사람 많아요. 선생님 명장면, 그다음에 플랫폼 이걸 단계별로 다 사가지고 그걸 그대로 빨리빨리. 왜냐면 일주일에나 이렇게 뭐 이틀만 할 거다. 교육학은 4일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1, 2월에 플랫폼까지 다 끝내요. 앞에 이미. 끝낸 사람도 봤어. 제가. 그래서 논술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를 적게 가지는 거. 남들보다 적게 가지는 거. 그러면 그 적게 가진 걸 가지고 가장 심오하게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피드백 받는 거야.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아니면 여러분들 머리야. 머리가 결정해줘. 학원 강사가 적중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머리가 결정해 주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은 피드백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권 선생님이 교육한 교직 과목 열심히 들으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교직 과목, 학교에서 교직 과목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4학년들 또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직 과정에 빠진 거를 빨리. 예, 행정, 아까 중요한 거 있어요. 5개 파트를 먼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다 거의 했어요. 요일은 일단 월화로 돼 있어요. 업로드 아마 월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좀 끝내게 돼요. 제 90분 거의 다 썼어요. 1시간 29분 34초. 자, 일단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제 카페 방문객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바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지 말고 저랑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아주 자기 성장, 교육학 만점을 위해서 향해 나가는 만점자 2020에 5명이에요.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점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